노바토포스 오늘 모임에 사회를 맡게 된 권기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모임에 기술자가 오늘 한 일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다소 조금 잡음이라든가 또 영상이 이렇게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제가 마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미국의 개입, 또 휴전 이렇게 번복되는 그런 어떤 국제 정세에 관한 하나의 정치 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또는 국제 정치학적인 맥락에서 한번 그쪽 아랍권의 전문가이신 정진서 박사 모시고 한번 대담하는 그런 기획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발표하실 정기선 박사님에 대한 프로필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필이 지금 프로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심리학과. 예,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아니, 난 그냥 간단하게 예, 인사. 예,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PPT로 공유되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앞서 여기 이종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약간의 멘트를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철입니다. 우리 노바토퍼스가 출범한 지 벌써 이렇게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철학은 반란이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북토크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정길선 박사가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그 전쟁 후에 그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또 발표를 하죠. 우리 노바토프스 모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영혼들의 그 모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전공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어떤 그 전공을 이공계통의 어떤 그 자연과학자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인문학자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미술평론가 김요람 선생도 이렇게 뭐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들어오시는 데는 자유로운 어떤 그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그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달 8월에는 이그곧 전문가인 문양미 선생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뭐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달 8월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석 박사 들어오라고요. 음. 뭐, 이건 이제 일단 그 정길선 박사의 이 그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이 정일선 박사님의 발표는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도 될 것. 예, 발표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뭐 사진 같은 게 좀 준비되어 있죠. 예, 네, 뭐 네. PPT니까. 네,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고 가장 또 현지적인 얘기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생소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질문이나 이런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이렇게 보면 시간을 너무 이렇게 많이 소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어서 바로 정길선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 결국 양쪽이 휴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결국 휴전으로 해서 이제 끝났는데 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뭐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니까
휴전이 된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걸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전쟁하고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일어나는 사자라는 작전명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했고, 근데 그 이란 공격 자체가 이제 핵전쟁으로 비화가 되느냐 이때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핵전쟁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더 긴장 상태가 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한 10일 동안 계속 그 서로 미사일만 날리다가 결국은 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결국은 거의 휴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휴전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보면서 또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그 그 시기까지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이란이 원하는 구도는 지금 시아파 벨트입니다. 뭐냐면 그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출발해서 시아파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근데 시아파 A 지점은 이란을 통과해서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모술 지역을 통과해서 화살표는 그 방향을 보시면 돼요. 그 화살표 나와 있는 시아파 A 지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모술 지역이고 그 다음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고 그 다음이 바로 남쪽의 레바논을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 이 벨트가 완성이 되면은 시아파 A 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중해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서방하고의 관계라든지 무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흑해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무역과도, 여러모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교역로 확보하고 지금 현재 제재로 인해서 봉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단절하고 이제 봉쇄를 뚫기 위해서 지중해가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시아파 B 지점을 본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고 걸프만이죠. 그 옆에 이제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거기에서 오만을 거쳐가지고 예멘을 통해서 홍해로 들어가서 카이로 옆에 있는 수에즈 운하로 빠져나가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이런 그 벨트가 바로 시아파 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아파 B 벨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예멘에 있는 후티 군대 있죠. 후티 군대하고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홍해 지역과 이제 그 호르무즈 양쪽의 무역로를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정학적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순위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시아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시아파들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란에 살고 있지만 이란과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부분이 살고 있다 봐야죠. 그리고 시리아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소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아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에 남서쪽에 예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멘 같은 경우는 지금 후티 군대가 거의 시아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부 레바논 지역에서는 지금 헤즈볼라가 시아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남쪽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는 그 하마스 같은 경우는 비록 순위파 계열이지만은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테러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 전쟁 발생하기 전이고 이게 전쟁 발생의 사실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란의 푸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죠. 솔레이마니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룰라죠. 예, 그리고 야히야 시나르 하마스 수장이 테러로 해서 폭살을 당했죠. 그래서 이 그 세 인물은 친이란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쿠스군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란의 정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세 명을 그 테러를 자랑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가장 큰 그 원인으로 볼 때는 이란에 대한 하나의 경고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의 그 레반트 지역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지역이 이게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적당한 긴장도 불어넣으면서 또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든지 그리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라든지 이런 세력에게 그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자를 폭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2023년 10월 7일 날 먼저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계속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상군을 진입시킨다 어쩐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진입하고도 지금 현재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자 지역에서.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완전히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전히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헤즈볼라들은 거의 조직이 분산이 됐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뭉치면은 강한 세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공격을 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진실의 약속이라고 하는 작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400여 발 정도의 미사일 이스라엘을 발사를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방어 시스템이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을 때 그때 텔아비브를 직접적으로 강타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기지라든지 에너지 저장소 같은 데 집중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크게 뭐 민간이 피해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것 또한 하나의 경고성이죠. 더 이상 이란을 건드리고 하면은 결국 텔아비브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외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했고 작전명은 이란하는 사자. 예, 이렇게 나오죠. 수십 개의 목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를 했는데 주로 그 타격 지점이 테헤란 지역하고 테헤란 외곽 지역, 그다음에 이스파한이라든지 그리고 이란의 전체적으로 산지에 있는 이란의 군수 기지 그리고 이란의 핵 시설이라 불리던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때 선제 타격을 실시를 했고 결국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제 몇 군데가 뭐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이란 같은 경우는 아직 핵시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원자력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라늄 농축액 이렇게 고농축액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농축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농축과 고농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액이죠. 저농축액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재 전기로 쓰고 있는 그런 농축물이라고 보면 되고 고농축물도 지금 전기로 쓰고 있는 전기 용도로 쓰고 있기는 한데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한다면 핵 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그거하고 또 이제 플루토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란의 입장에서는 플루토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고농축액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에 준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거는 핵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 다 이거 서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핵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핵에 준하는
상황이고 이거 언제든지 핵으로 격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격을 한 거였어요.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습을 감행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하이파 발전소나 뭐 국정유 공장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을 하고 군수 기지도 타격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같은 이제 수도 뭐 이런 이제 하이파 같은 곳 이제 그런 이제 제2의 도시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그 기타 이제 이스라엘 각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뉴스에서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 모든 피해를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방공 시스템이었던 에로 시리즈나 그다음에 뭐 다비드 실링이라든지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출동했어요. 그리고 뭐 아이언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처음에는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대부분 격추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격추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9대에서 10대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뚫렸다는 얘기예요. 예. 방공망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시기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방공 무기들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란의 그런 쏟아진 미사일들을 거의 요격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는데 이스라엘이 보도 통제를 실시를 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란의 이제 그 축소된 피해 발표보다는 알자지라 같은 방송이 있죠. 이제 아랍에서 순위파하는 방송이거든요. 시아파하고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아파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유리한 게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딱히 유리할 것도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알자지라 같은 그런 이제 대형 방송국 이제 중동의 이제 대형 언론이죠. 그런 쪽의 방송을 신뢰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쪽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놓은 사진들이 문제가 됐어요. 요 사진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거의 격수 오시고 하신 것들은요. 이분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해답을 찾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되냐? 만약에 처음에 이제 200발에서 3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9대에서 10대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거기에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9개에서 10개는 그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나왔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핵에 준하는 고농축 무기 같은 경우를 탑재해 갖고 쏜다 그러면은 190대까지는 요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중에 10대 정도 난리 나고 그러니까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 어떻게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그런 해법을 찾았다는 것에서 이 작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줌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쫙쫙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터키 방송에서도 이제 중립적으로 이걸 보도를 했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이 많은 부분에서 파괴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쪽에서 보도 통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이제 언론 통신사들이 방송하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도 클럽 대표. 꺼달라. 스피커. 박 대표님 스피커를 좀 꺼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SNS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올리는 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건 어느 나라든, 그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그,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여기서 이제 서방 세력이라든지 집단 서방 세력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이스라엘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언론들에서는 각종 뭐 시비 보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편파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똑같은 그 대자뷰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 편파 보도가 계속 쏟아졌었잖아요. 한국에서 똑같은 겁니다. 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야, 뭐 이란이 완전히 곧 붕괴되고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보도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을 한국 사람들이 판단했었을 때 이란이 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정부 시위도 소규모지 대다수로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되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미사일보다 환원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그 뭔가 조금 이란 악마화하려는 그런 이제 서방 언론들의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난무하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 서방 매체들을 즐겨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 이스라엘한테 이란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힘을 못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려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주잖아요. 미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핵시설을 파괴를 할 거죠. 이제 벙커버스터를 투입해서.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투입해갖고 했는데 이게 벙커버스터가 투입한 것이 해봤자 얼마 많이 들어가봤자 뭐 그 7에서 8m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7에서 8m 정도 지하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실제로 핵시설에는 11m, 12m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80m인가요? 80m 맞아, 맞아. 예, 예, 예. 맞아, 맞아. 그래갖고 근데 거기 몸이 짙다 할지라도 지각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거라도 견고한 시설이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 파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구가 가능한 수준에서 파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때 미국이 이렇게 투하를 하고 나서 여차하면 이란에 이제 미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미국이 당시에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논해지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결국은 뭐냐면 투입을 한다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하고 지형이 비슷해서 탈레반처럼 막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뭐 이란 보안 높은 곳을 특집으로 해서 게릴라를 감행한다 그러면 숨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미국은 또 이제 그런 고강도의 장기전을 치를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전쟁이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상전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였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도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란하고 달라요. 이란은 핵이 없지만 이 파키스탄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핵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만약에 상륙을 한다고 할지라도 파키스탄이 거기에 핵 준하는 무언가를 발사를 한다 그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군이 지상전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미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 10분의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약속대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미리 연락을 해놓고 다 이제 대피를 시켜놓죠. 저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하단부의 사진을 보시면은 평소에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이제 고격하게 바로 직전에 치워져 있는 전투기대에 치워져 있는 모습이 있죠. 위성 사진으로. 예.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란과 미국 사이에만 있었 그런 것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벙커버스터를 투입을 했었을 때도 이미 약속 대련이 되어 있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오가고 있었죠. 그래서 요
이번 전쟁은 뭐냐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신용만 했다. 그냥 전쟁하는 척 신용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공군기지까지도 이렇게 미사일을 날렸지만은 전부 미군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러진 않았고 대개 수로가 북부대 파괴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은 뭐냐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거.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뭐하니까 좀 체면상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체면을 차려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하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상륙 전쟁 자체가 휴전이 됐는데 결국은 이란 휴전을 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방공미사일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공미사일을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계속 폭격을 해대면은 충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충전이 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전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기전으로 이란과 싸울 수가 없고 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전도 벌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을 이렇게 미국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은 면이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은 이란이 받아들인 이유는 이란도 이제 테헤란이라든지 뭐 여러 이란의 도시들이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핵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란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자체에서도 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이거는 엄연히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누가 불을 당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방공 시스템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뚫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더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란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상당 부분 대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무기를 대주어야 되지만은 우크라이나한테도 무기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한테 대줘야 될 무기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 대줘야 될 무기도 중요하고, 지금 뭐냐면 또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들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페르시아만. 그러면 중국이 남하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제조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히토류 자체를 중국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뭔가 잘못 나간다면 중국으로부터 니네 히토류 안 팔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쉽게 되죠.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전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네.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 시간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발표를 끝나니까 예? 발표를 다 끝나고 아니요, 또 2편이 남아 있어요. 이게 예. 예. 시간적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공모기들이 이스라엘로 빠져나가는 그런 입장이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그대로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큰 위기에 복잡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란과 중국 간의 철도 이거 아주 큰 변수죠.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호르무즈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를 잠가버려도 이란이 별 그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크로드가 복원이 되면 이게 인에서 물자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바다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 호르무즈를 그냥 통제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비가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대신에 카스피해 쪽에서 위기가 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제르바이잔이 특히 요즘 맞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최근에 논의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란이 현재 고립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의 배경에는 당연히 누가 있는지 아시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북한 기술자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제 그 하나가 남습니다.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굉장한 자원보국인데 이 투르크메니스탄하고의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란하고 관계 좋고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아제르바이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서도 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그 발에 불이 떨어진 곳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그 생각 외로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란이 이렇게 끌어준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지원했던 미국의 무기라든지 집단 사방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남아있는 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매 무기 없다고 젤렌스키가 어떻게 얘기하죠? 젤렌스키가 매 무기 없다고 징징 거리잖아요. 지금 자꾸 무기 달라고. 그런데 이제 너에게 줄 무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패닉이 빠지게 되는 군사들 사기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이제 소모시킬 수 있는 무기 양 때문에 문제는 이 무기 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러시아가 어떻게 유도하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무기가 언제 떨어지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유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80개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80개 미사일 소모시키기 위해서 이제 드론 공격을 하죠. 그러면 그 드론으로 미사일을 유도하기 시작하면 그 미사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러시아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때리면은 그 미사일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점점 줄게 되겠죠. 그 틈을 노려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방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러시아의 제재가 어느 정도를 완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전쟁 결국은. 그러면 러시아한테 에너지 수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 찾아오게 되고 러시아는 그 에너지를 계속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제재 이거 아무리 해봤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땡큐가 됩니다. 경제 제재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모든 언론이 다 집중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를 누가 도와주라?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 6월 4일쯤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통화가 이제 다섯 번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대화의 절반 이상을 이란 핵 문제에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관심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관심 없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가정사 문제도 있고 트럼프의 사위인가 뭔가가 예,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내 유태인들이 한 몇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골려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트럼프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조건을 들고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EU가 문제가 있죠. EU하고 나토가 문제가 있죠. 나토의 EU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당면한 큰 문제거든요. 그 자체가.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실제로 러시아한테 위협을 갖고 있느냐? 아니죠. 러시아한테 많은 자원을 수급을 받고 러시아로 인해서 경제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랬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G7에도 오고 나토 정상회담에도 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우크라이나 얘기가 아니라 전부 이란 이스라엘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동 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있죠. 이란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키예프에 있는 방공망들을 다 거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을 서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방공망도 뚫렸고 기존의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4개의 주보다 더 많은 영토를 획득을 하고 지금 현재 획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주 자체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드네프로 강이 요렇게 해서 내려가게 생겼다면 그 가운데 중앙 지역이 장악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한 요충지인데 그 지역이 장악을 당하게 되면 키예프에서 물자 수급에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키예프 봉쇄예요. 결국은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가 함락당하게 되면 키예프 봉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키예프 봉쇄가 아니겠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하고 이란하고 철도가 드디어 놓여서 이제 개통이 됐어요. 이게 이거 언제부터냐? 2017년, 2016년도부터 사실상 이 계획이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걸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진실의 약속 3 이전에 일어나는 사자 나오기 하루 전인가 이때쯤에 중국을 출발했던 열차가 테헤란에 도착했어요. 이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핫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얘기가 전해들이 다 묻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업을 해서 중앙아시아하고 이란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쏟았거든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에다가 쏟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쏟았어요. 그렇지만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물자들이 이란으로 대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이란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이때 거 이제 봉사를 해버려도 이란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유라시아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이런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중국어 어느 정도 약간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어고 조금씩 이제 이루어져도 않게 좀 지내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대사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란의 이 원유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팔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은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란 원유를 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원유를 얻게 되면 러시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 그동안 막대한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이렇게 수입을 해왔는데 뭐 비록 싼 값이라고 해도 어쨌든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제2의 창구가 생겼어요. 그럼 더 이상 러시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의 다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원유의 수입의 다변화가 생기고 가스 수입의 다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중국을 누군가가 아무리 봉쇄한다고 해도 이제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가는 길이 뚫렸는데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거, 이거는 두 번째 똑같은 문제점을 안을 수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뭐냐, 중국에게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의 생산품에 대한 경쟁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게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러시아하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하명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막판까지 고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자국이 중국에게 종속이 돼 버리면은 이거는 그 이란 입장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았냐.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막지 않고 대신 다른 보복 일환으로 미군의 기지를 폭격을 했다는 것은, 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노보트시스크라고 보여진 지역 있죠. 거기에서부터 그루지아를 통해 가지고 여기 빨간색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카프카스 산맥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지역이고 그 옆에 있는 바다가 바로 카스피입니다. 뭐 이거는 그 어떤 부분이냐, 늘 이제 러시아하고 카프카스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프카스가 제일의 화약고였어요. 누구든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예측을 쉽게 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가장 먼저 카프카스에서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체친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 체제 전쟁도 다 카프카스 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거리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고 여기는 또 다양한 나라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요. 터키도 걸렸고 이란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들이 카프카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자원이 숨어져 있어요. 카스피해 지역은 또 카프카스의 자원과 더불어서 러시아 전역에서도 상당량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계속 그 자원 전쟁의 위기가 계속 점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가장 큰 찾아보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일 수밖에 없고 그 남쪽은 이란인데, 이게 이란도 걸려 있지만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국가가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여기 아제르바이잔 보이시죠? 바쿠 보이시죠? 가장 큰 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소련 시대 때부터 바쿠의 유전 지대를 이미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요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스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란은 아제르바이잔하고 굉장히 사이가 최근에는 좋지 않은데 그 전에는 괜찮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관계였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가운데에 러시아하고 이란하고의 그 가운데에 끼겨 있다는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자원 전쟁이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저는 이걸 2021년부터 이미 예측을 했어요. 2021년부터 예측해서 포스팅을 했었고, 신문 칼럼에도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이 카스피해 지역의 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를 가면서 같이 행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이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카스피해는 지금 현재 뭐 남한의 4.7배, 한국의 1.7배 이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대한 석유 창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풍부한 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으로 전달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유럽으로
그 파이프 가는 거는 BTC하고 CTC 라인이 있는데 BTC 라인은 이제 터키 거쳐서 가는 거니까 터키 쪽에서도 BTC 혜택을 보고 있죠. 그리고 CTC는 이제 그 흑해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 파이프 라인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BT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그 카스피해의 가스 그 상당 부분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이란은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이 두 지역에서 그 분쟁을 이렇게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그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란을 폭격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테헤란을 폭격했던 미사일들 대부분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서 이란하고 관계가 급격히 악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좀 그 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 우크라이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예,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그 대통령인 이람 말리예프가 그 젤렌스키하고 같이 다정한 표정으로 사진 찍고 있는 것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뭔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상 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들이 러시아가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이 도와줘서입니다. 그 막대한 그 석유하고 막대한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데 이 둘이 맹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아제르바이잔이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아제르바이잔에서 준 것들이 그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그 좀 위기를 지금 맞이할 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한 2주 전인가 이때쯤에도 미국 대사관에서 포고령이 나왔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당장 떠나라고 예, 당장 이제 철수를 권고한다 이런 권고장이 날아들어서 예, 그만큼 그 두 쪽 그 상황이 러시아하고 이란 사이에 끼어있는 아제르바이잔 상황이 위급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란이 고립되어진 이런 국가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과 그 러시아는 그 자국에게 이제 부과되었던 경제 제재가 있어요. 이란은 러시아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러시아보다 더 오래된 것이 1979년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란을 미국이 제재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45년 이상 흐르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 제재를 당한 지 2015년에 제재를 당했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10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체급이 있는 국가들이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공동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서방 세계 공동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상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이란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그 연결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전략 동맹 같은 것들을 챙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 중국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그 상당 제재를 통해 가지고 뭐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 이런 걸 할 때 이란이 배후에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반대로 이란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이 배후에서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하나를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제2 도련성 돌파 사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벙커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포르도지의 지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지가 맞아요. 맞긴 하는데 뭐냐면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여기는 게 만약에 이거를 폭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그 방사능과 그래서 엄청난 그 폭발음과 그 땅 일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되게 그런
폭발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서 거의 이란 땅 전체가 방사능으로 뒤덮였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벌써 세슘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이란 국경에 있는 국가들 뭐 아제르바이잔 뭐 터키 이라크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일대에서 세슘이 발견됐어야 돼요. 근데 세슘 보고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핵이 터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란 땅 자체가 지금 그 핵으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생명은 혹자는 뭐 지하 깊숙이 있어서 그게 폭파가 됐기 때문에 지하가 문제지 지상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하의 압은 그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지하의 압은 지상보다 더 세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폭파가 됐다면 지상으로 이게 쑥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라늄 농축액을 죄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냐. 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놓고 이미 약속 대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이런 그 위협적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그 농축액을 최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 준한 상태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투르크메니스탄 보시면은 카스피해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이 국가는 그 이란하고도 가깝고 카스피해를 사이로 두고 아제르바이잔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괜찮아요. 예전에 그 일대 대통령 때 사파로브 때 니아조프 대통령 때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의외로 좀 괜찮고 그래서 이 양쪽 이제 이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양쪽 삼각구도 굉장히 그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죠. 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그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는데 지금도 뭐 다르구즈 다시구즈인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지금도 이제 지옥불이 펼쳐지고 있죠. 그 폭발을 해가지고 천연가스 폭발을 해가지고 생긴 구덩이 그게 앞으로 160년을 같이 260년 같이 360년 같이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완전 소비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연가스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지역의 일단 양이 이게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죄다 어디로 가느냐? 카스피해 건너서 아제르바이잔 거쳐고 유럽으로 갑니다. 대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란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 제3국에도 이제 그 천연가스 공급이 돼요. 그쪽은 송유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그 가기가 조금 제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거나 이란의 침공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 상대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가 가장 좋아도 자기하고 관계가 괜찮았던 어느 누군가가 하나 공격을 받으면 그 나라들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국제관계 생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제 몰도바도 처음에는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러시아하고 관계가 괜찮았는데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으니까 몰도가 갑자기 러시아를 적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투르크메니스탄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 때문에 동맹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현재 그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란이 지금 제가 또 말하지 않은 부분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란이 지금 이란이 지금 현재 미국의 위협을 받고 뭐 이란 쪽에 모든 것에 집중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 쪽에서 또 다른 전쟁이 불러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이 자꾸 차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위협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동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미군들도 차출이 되면은 중국에 남할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중국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제2도련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제2도련선을 돌파를 해서 거기서 뭘 했느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정도의 군사훈련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제3 도련선 넘을 수 있다. 하와이까지 포함한 제3 도련선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 미국이 어디에 집중하면 이란에 집중하게 되면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미국이 그렇게 해서 군사력을 빼냈을 때 중국은 이렇게 그 제2 도련선 넘었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쿼드가 있고 인도 그 일본 호주 이쪽으로 하는 그 필리핀 이쪽으로는 어커스가 있었죠.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결국은 뭐냐 중국 제2 도len성까지 풀린 겁니다. 결국 이게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현재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그 이란 알리예프 대통령이 잘하면 추출될 수 있다. 어쩌고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나 이란에 이제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전사들이 들어가서 제거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책임을 소지를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왜 허용을 했느냐, 영웅 통과를 허용을 했느냐, 아니면 왜 출발하게 냅뒀느냐, 여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지금 현재 벼르고 있어. 그래서 현재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의 배후가 문제입니다. 그 배후는 누가 있냐? 터키가 있어요.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은 형제국입니다. 형제국이고 굉장히 친한 동맹 그 이상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거의 그 민족은. 근데 여기는 같이 친하게 들어가요. 근데 조금 그거예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스탄 세 국가는 형제 국가예요. 그냥 친동이에요. 그 쪽의 가족.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터키는 지금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키는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아제르바이잔 만약 공격을 한다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터키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러시아 놈들 두고 봐라 하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를 해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쪽에서 계속 물자도 받고 식량도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그 보스포러스 해협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거기가 그 차단이 돼버리면은 러시아는 아무런 물자를 이제 그 해외에서 바다를 통해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육로로밖에 그 기대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도 더 더디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터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터키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시리아에 알 아사드 정권이 정복이 됐었을 때 알 아사드 정권이 정복이 됐던 그 당시 러시아가 시리아를 돕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터키가 그 지원하는 HTS 말 그대로 IS 애들인데 이건 터키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지원하고 있는 HTS 이 군단을 상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알아서를 돕는다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또 보스포러스 가지고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 때문에 돕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는 그 터키 눈치 보여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괜히 제 그 중동의 최강 군대를 갖고 있는 그 국가고 이제 사이가 틀어질 경우 이란 입장에서도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의 세계는 일처럼 이제 그 급격히 변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게 이제 바뀌는 그런 형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풀어드렸고, 예,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5분 정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그러시죠. 피곤하고 예, 이제 머리가 막 아프니. 그건 진짜 선생님께서 가장 편한 방법을 했습니다. 가장 최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아까 하시던 말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하시죠. 그렇지 않나? 네. 뭐, 요즘 영상 보여주시고, 설명만 이제 고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 저 역사까지 같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1시간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럼 저 여러 가지 뭐 이런 개인 중에 과거 여행, 우리나라 동원, 뭐 해외 동원 뭐 참, 좀 하시는 네. 자, 그럼 자, 이제 또 진행을 해야죠. 예. 예. 많이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 미국의 개입 요것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동 정세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있는데 결국은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크링스라고 해서 이제 반서방 동맹 뭐 이게 지옥의 연대인가 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조그만 균열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 국제 정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하니까 오늘은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란, 이스라엘, 또 미국의 이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정의되고, 요걸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뒷부분의 얘기도 중동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뭐 특별히 이게 뭐 형식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란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 저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이제 정 박사님이 계시니까 자유롭게 또 재미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토론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짤막짤막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3분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죠. 네. 여기서도 이제 플로에서도 함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할게요. 네. 제가 네. 그런 뭐 이제 박사님 글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예, 수면 그 강의 이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아니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그 해외 그 뭐랄까 소방권 위주였던 이 분파된 어떤 그 보도와 다르게 이란이 이렇게 그 뭐랄까 이뭐이 전쟁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또 못지않게 이제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당한 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측면을 강조하고 왔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여파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휘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 정보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네. 그 다방면에 이렇게 해봤던 어떤 그 시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 측면이 있어요. 정보사님은 그러니까 그 반수반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아니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프레임에 의해서 팩트를 좀 왜곡하는 어떤 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 전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란이 다 그냥 핵심들이 다 이렇게 죽었고 상당도 이제 뭐 이란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방공망이 뚫리고 있지만 그건 해프닝이고 일단 이제 일어난 어떤 그 사건은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그 휴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너무나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저항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비교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죠.
우크라이나는 진짜 그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고 이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푸틴을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전쟁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렌스키한테 모스크바 공격을 갈 수 있겠냐고 목이 공개해주면 황당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긋을 하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그정 박사님의 그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든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 억울할 필요는 없고요. 뭐냐면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란이 엄청 얻어맞았고 뭐 장성들도 죽었고 그러는데 이란의 장성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슬람은 그랬어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거나 그래서 죽거나 그러면은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바로바로 대체를 가능해. 근데 그러나 그런데 이게 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중동 국가들은 은닉자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게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후계자를 키우는데 이건 비공개 후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후계자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게 술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칼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이렇게 유언하면서 메모를 남겨요. 그러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개봉해라. 이건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 개봉해야 된다. 그때까지 누가 후계자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란에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폭탄에서 죽었어 그러면 즉시 또 나와요. 그게 이슬람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이슬람 문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왜냐? 적이 모가지 땄기 때문에 적장이 모가지 땄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이슬람의 전쟁은 달라요. 이렇게 예측할 예, 수 예. 있는 그런 말씀.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의 방어 시스템이 세계 최강이라고 여태까지 자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자부심 흠집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흠집을 갔던 나라가 이란이 유일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에는 어떤 나라든 이 아이언돔을 뚫지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란은 그거를 유일하게 뚫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뿐만 아니라 전 이슬람 쪽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스라엘 방어선이 드디어 뚫렸어. 어떻게 뚫었는지 해법 찾아냈어. 이러면 이제 사기가 고양이 돼요. 사기가 고양되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어요. 그때부터. 뭉치면 된다. 그렇죠. 뭉치면 된다. 그런데 이란이 입장에서 쏙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핵을 했다는 거 제가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200발을 쏘더라도 190발이 요격이 되고 10발이 떨어졌다도 거기다 치명적인 뭔가를 무기를 탑재한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이거는 핵은 아, 그게 줄 수 있는 어떤 위협에서 존재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지. 그 핵을 사용하는 순간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많은 것이 한 가지 또 핵이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예. 다양한 어떤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위협력으로 이렇게 과시용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실전에서 이렇게 투입하게가 되고 그 한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저는 핵이라고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핵에 준하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그거 하니까 그 방공망이 이제 부분적으로 뚫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다시 정리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예. 정리가 꺾여가지고 예. 그렇게 더더구나 미국이 딱 받치면서 바로 핵시설 이렇게 공격까지 이렇게 그거 들어가고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 사실 중동에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시리아가 무너졌잖아. 시리아가 무너졌고 음.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다시 정리를 이렇게 대사자와 저기 하기 되게 힘들는데 사실은 이란이 조금만 외교적으로 전술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바꿨더라면은 벌써 45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혀 있잖아. 음. 응? 그래서 음.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음. 그 부분을 좀 피해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음. 이게 이제 핵 문제하고 여러 결부돼서 그런 건데
마찬가지야. 그냥 다른 나라가 되고 이게 결국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결국 이렇게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틀리다. 네. 그럼 거기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독립된 어떤 이라는 여전히 이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절대적인 국가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란이 그런 식으로 생존한다면 이란 국민들만 죽어나는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뭐한 게 이스라엘을 제가 이렇게 그 봤었을 때는 제가 핵무기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핵 주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스스로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란 자체에서 어떤 그 치명적인 무기가 러시아 같은 경우 오래 슈렉이 있어요. 오래 슈렉 같은 경우 핵에 준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거의 한두 시간 날렸어요. 오래 슈렉 한 방 가지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같은 그런 비유사한 무기를 이란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란이 계속 하루 이틀이면 공격이 끝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20도가 계속 퍼부었거든. 근데 그거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 전문가들도 이란이 이 정도 미사일을 갖고 있었어 하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놀랬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미국도 이란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란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떤 용도의 핵에 준하는 무기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 이번에 이란이 접속탄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예. 접속탄을 사용했고, 왜냐하면 이란은 아무리 이게 땅굴이 크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핵시설이라는 것들은 예. 서부 지역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방공호는 없는데 네. 건물 자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데 네. 이제 이스라엘은 방공호는 잘 돼 있는데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요,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한 개만 뚫려도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전시기 때문에 축소된 게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랍이든 페르시아든 이란이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란 친구들, 독일에 있을 때 들은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마스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헤즈볼라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지하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걸 한 번 하면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가 있어요. 지금 헤즈볼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보여 이제 왜 헤즈볼라를 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백하계국이거든요. 백하계국을 지금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백하계국이 이게 조그만 계국인데 그게 아주 요충지들이에요. 요충지. 그거도 요번에 성공 못했어요. 거기서 못 나갔지. 거기서 바로 베이루트가 확 뚫리는데 더 못 나가더라. 근데 물론 이제 가자 지구는 이제 서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지금 상황이 틀리지만 헤즈볼라도 그렇고 시리아는 원래 좀 다민족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란 공격 때 이라크 민병대에서 사실 도와줬다라는 선이 있어요. 맞아요. 예. 도와줬기 때문에 이란이 바로 이렇게 때렸지. 왜냐면 영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라크가 알고 이라크 민병대 쪽에서 알고 있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줬지. 왜냐면 거기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 도움을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음. 그 하자가 시국이랑 네. 그렇죠. 택지역으로 이제 그거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 교수님처럼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게임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임이 그레이트 게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하마스 너무 재싸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아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테러 집단인데 국가가 나서서 싸워.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지 그거 자체가. 대부분 잘 문제가 자 그러면 요 이제 선배 그거는 또 그런 하여간 뭐 이제 국가가 이제 하여간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싸워야 되는 당연히 사실인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개인들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차라리 이 젊은이들이 그 체제에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어떤 그 삶을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줍니다. 종교적인 시대도 강하니까. 이게 대제국으로
소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프랑스 DC에 이렇게 유학 갔던 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튀르키예 학생하고 이제 프랑스 학생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쌍이 붙었는데 쌍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난장판에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자기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 피했을 거란가. 그냥 이제 굴욕감을 좀 느끼더라도 피했을 건데 튀르키예 애들은 절대로 안 피하고 그냥 이제 그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더라는 그 모습을 봤더라고 하는데 터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동의 어떤 그 근성이 그런 식이 절대로 이제 밀려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식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는 우리는 저항한다 이제. 이게 뭐냐면 거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대가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지금 휴전이라고 하지만 좀 불안정한 뉴스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내에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그 모든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시스템에 좀 불만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소비자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음. 이란에 보면은 이란 내부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돌아가는 형태예요. 이게 카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명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 밑에. 근데 그 밑에 또 뭐냐면 총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한 시스템처럼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돌아가요. 정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는 이유예요. 이게 1980년 이후 지금까지 45년 동안 미국의 그 제재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체제가 안정되게 유지해온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저는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보통 어떤 제재를 엄청나게 받으면 20년을 못 버텨요. 그렇죠. 10년도 못 버티는 나라도 있는데요. 3년이 우리는 뭐 그런 제재 받으면 우리는 3년이 문제가 아니라 1년도 못 버텨요, 우리는. 그런데 이란은 45년을 버티더라고. 그리고 이란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 버틸 수 있어. 100년이든 200년 계속 제재해봐. 우리는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이게 이걸 딱 봤었을 때 이란 내에서의 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결속력이냐? 민족 간의 결속력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치적 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결속력이 있습니다. 이란은 종교 자유국가예요. 아무도 그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이슬람 시아파가 뭐 독재하고 있다는 생각. 지금 이란의 소수족으로서 조로아스터가 아직도 활보하고 있어요. 조로아스터가 이란 기독교가 있고 지금 유태교도 있어요. 이란에. 순위파도 있고.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또 그거 있어요. 그 식구교도 있어요, 식구교. 시끄러워. 이란의 후제스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교를 다른 걸 믿어요, 또. 예? 그들만의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 이슬람교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알라비교는 그 이슬람도 인종도 기억이 안 죠. 예. 이거 믿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가 강한 국가고 종교가 제대로 갖고 있는 국가예요. 이거를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걸 했느냐? 호메이니가 처음에는 모든 이란은 그렇게 그 한 종교로 통합돼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게 그것만으로는 체제를 버틸 수 없다고 이미 항복을 한 게 200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아직도 활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테헤란 시내에서도 조로아스터교도들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란은 정치 세대가 어찌됐든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치열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통령이라는 국가 박사가 있어야 된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이제 거기 보통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면 결선 투표까지 해요. 음. 결선 투표까지 한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란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순위파 국가는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싸울 완전히 이기고 진짜 쩔 건데. 예. 이거만 여성 탄압 국가인데. 응. 자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 3개국이 혹시 뭐 군사나 경제 분야에서 좀 더 밀착해서 좀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기사. 그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 확률 없나요? 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디하고? 러시아, 북한, 응. 거의 중국, 이란 이게 다 네. 밀착하면서 이게 이제 크링크라고 해가지고 응.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특제가 붙었는 건데 지옥의 연대라고 해, 지옥의 연대.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경고하게 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게 뭉치면 여기에 이제 브릭스가 참여하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반서방 연대가 아주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해. 달러 패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달러 안 쓰거든요. 근데 요새가 진짜 발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동, 러시아, 북한, 중국, 인도, 미국 요 나라를 잘 봐야 돼요. 요 나라가 큼직하게 움직이는 나라. 북한에도 포함될 수 아, 있어요. 그럼 브릭스 브릭스들이 다 그걸 주도를 하고 있죠. 이제 브라질, 남아공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큰 세력을 이제 서방권 아니에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그런 거는 그 서방이 이제 이 유럽이 이제 그 갈등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저기 이렇게 갈등을 겪고 또 트럼프가 이제 세계 경찰이 이제 15분이 네. 세계 경찰이 되는 걸 이제 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서방 위주, 미국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서방 세계가 이제 그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 문제는 분명히 충돌 문제입니다. 아, 그럼 이런 이야기를 죠. 그래서 사실 쉽게 이렇게 해결되기 어려운 건데 일단 이제 그쪽의 지배권이 뭔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고 또 한편에 보이는 자,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 말고 온라인 쪽에서 한 분만 질문을 주시면 여기 이제 귀한 시간이니까 요 마지막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온라인 쪽에서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결국 이따도 그죠 뭐. 아직 3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미군하고 할 거냐. 지금 10,000명까지 줄인다는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28,500명인데 근데 이때까지는 4,500명을 줄였어요. 근데 10,000명을 줄인다면 거의 지상군은 거의 다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들을 이게 서쪽에 있는 건 남겨두고 동쪽에 있는 걸 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했지 미군이 나몰라라 해버렸습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바로 나가버리고 중국으로 바로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위험한 거야. 북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북한? 근데 북한 중으로 전략을 얘기를 있지 않나요? 북한은 할 수가 없어요. 북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더 없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없으면 사실 말씀 이기시면 시간 오늘 마지막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셔야 돼요. 질문하실 분 있나요? 박 대표님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이 아니고 예. 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8월 모임도 이제 우리가 노바토포스 주최로 해서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보태기가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중국 정원, 러시아 정원, 뭐 프랑스 정원, 뭐 미국 정원 이런 것들을 보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여튼 모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노바토포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임을 아마 2달에 한 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아니 그거야 뭐 제일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세요. 예, 오늘 하여튼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8월 모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임장수 이게 내가 공지하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